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70쪽부터 71쪽에 있는 세계 유산 여행과 남극 여행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까지 해서 천연기념물 그리고 국립공원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세계 유산 그리고 남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계 유산 여행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구가 만든 진귀한 자연체들이 너무나 많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이러한 자연물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 보존해 오고 있다. 말 그대로 지구가 만든 지귀한 자연체, 이런 자연물들을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하고 보존하고 있고요. 세계유산은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특히 자연유산은 지구 내적 외적 작용 때문에 형성된 자연체로 지역마다 독특한 자연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책에서는 러시아의 바이칼호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로 세계 유산 여행을 떠나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러시아의 바이칼호 여행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 여행이라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 내용을 보기에 앞서 이제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의 등재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 많은 것들을 모두 다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부합하여야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세계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Outstanding Universal Value 해서 OUV 이거를 가지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유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세계 유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계 유산 지역 내에 소재한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조각상이나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같이 움직이는 친구들, 이런 아이들은 세계 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거, 이제 움직이지 않는 친구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어떤 유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인 가치, 아까 이야기했던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세계 유산 운영 지침은 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10가지의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10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의 기준은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거죠. 문화유산. 그리고 7번째 항목부터 10번째 항목까지는 자연유산.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자, 이런 기준을 보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10가지 가치평가 기준 외에도 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요.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세계 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족해야 세계 유산으로 등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러시아 바이칼호 여행과 울룰루 여행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우선 바이칼호부터 먼저 보시면 위치는 여기 지도상에 있는 곳이고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바이칼호 여행. 약 2500만 년 전에 형성된 지구
최대의 담수호. 담수라는 말은 소금기가 없는 물이다라는 소리가 되겠고요. 지구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짠물 호수가 아니라 그냥 맹물 호수인 거죠. 바이칼호는 면적 3만 1,500제곱킬로미터, 남북길이 636km, 둘레 2,200km, 평균 너비 48km, 평균 수심 744m로 크기는 북아메리카 5대5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면적이 3만 1,500제곱킬로미터면 참고입니다. 우리나라 남한만 해가지고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면적의 거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한 면적의 3분의 1. 그러면 대략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정도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1 정도 될 텐데 이 정도의 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 그 크기가 엄청나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고요. 종소리 끝나면 계속 할게요. 자, 지구인 모두가 40년을 마실 수 있는 수량을 가지고 있다. 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억에 가까운데 그 사람들이 40년을 마실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다고 합니다. 수질도 맑아 물밑 40m까지 훤히 들여다 보인다. 1996년에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이 되었다. 바이칼호 여행의 백미는 호수 중앙부에 있는 올혼섬이다. 올혼섬은 바이칼호 유일의 유인도이다. 올혼섬 부르한 바위는 샤머니즘의 본거지로 알려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바이칼호를 여기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앞에서 한번 바이칼호를 지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를 관통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쭉 이어지는 TSR 트랜스 시베리안 레일로드라고 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바로 이 바이칼호를 지나간다라고 하면서 그때 교과서에 살짝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바이칼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을 즐길 수가 있는 대표적인 세계유산 여행지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 여행입니다. 자, 위치는 다음과 같고요. 이 지역을 호주에서는 아웃백 지역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울룰루 여행. 울룰루 에어로즈록이라고도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덩어리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바위 덩어리. 이곳은 5억 년 전부터 집안 융기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바위 덩어리는 거대한 암체의 상부에 해당하며 땅속에 거대한 암체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진상에서 봤었을 때 이걸 한번 넘겨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아래쪽 부분이다라면 요 아래쪽에 암체, 그러니까 요 위에만 살짝 들어가 있는 거고 이 밑에는 훨씬 더 큰 돌덩어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땅속엔 거대한 암체가 숨어 있다. 이 바위는 일출 무렵에는 주황색, 오전에는 젓갈색, 한낮에는 호박색, 일몰 무렵에는 선홍색으로 색깔이 시시각각으로 바뀐다. 비가 오면 폭포도 생겨난다. 이곳은 예로부터 원주민에게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졌다. 원주민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울룰루를 세상의 중심이며 조상이 모이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믿었다. 오늘날 이곳은 해마다 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원주민 안내자가 주변을 안내한다. 한 바퀴 도는데 4시간이 걸리는데 기온이 38도가 되면 등반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더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요. 이 울룰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있던 것처럼 원주민에게 신성한 지역으로 여겨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다라고까지 제가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도 한번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이 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이 울룰루 지역을 올라갈 수 있는지 혹은 올라갈 수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세계 유산들이 있다라는 거가 있겠고요.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면 세계 유산에 대해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는 기준, 아니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뒤쪽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 배우겠고요. 이어서 71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남극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지이잖아요. 남극이라는 건 이제 북극과 남극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북극 같은 경우에는 대륙이 아니고 남극은 대륙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남극은 땅덩어리 위에 얼음이 있는 거고요.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은 상승한다, 안 한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통해서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은 상승한다, 안 한다? 자, 이거 질문할게요. 누가 질문을 받게 될지는 모릅니다. 모두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극은요, 참고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극은 바다 위에 얼음이 떠 있는 거라면 남극은 바다 위에 땅이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땅이고 얼음인 거죠. 그래서 남극은 대륙이다. 자, 남극 여행. 남극에는 해마다 4만 명 정도의 여행자가 찾고 있다. 남극 여행을 기획하는 여행사의 숫자도 많고 여행 상품도 다양하다. 남극 주변으로는 엄청난 속도의 환류가 흐르고 있어 거의 모든 여행자가 멀미를 한다. 자, 환류는 여기에 있어요. 남극 환류. 남극 환류란 남극 대륙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말한다. 남이 50에서 60도 부근에서 발생되는 이 환류는 수심 3,000m에서 5,000m의 심층부의 바닷물까지 초당 30cm 전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대해류이다. 3,000m에서 5,000m까지의 물까지 움직인다. 그러면 당연히 위쪽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멀미를 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있는 드레이크 해협입니다. 마젤란 해협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해협은 이제 해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좁은 바다이거든요. 좁은 바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지역에서 갑자기 이 좁은 지역으로 바닷물이 흘러오게 되면은 물의 속도는 매우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도에 가보면 울돌목이 있잖아요. 거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면서 이제 일렁임이 조금 강해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거죠. 드레이크 해협을 36시간 정도 통과한 후에야 배의 흔들림이 멈춘다. 작은 고무보트로 갈아타고 남극의 첫 발을 내디디면 남극 주인인 펭귄들이 다가와 여행자와 펭귄이 서로 신기하게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재미있다. 실제로 이렇게 남극 크루즈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려서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어떤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바다에서만 그냥 이 남극을 지켜보는 그런 상품들도 있겠죠. 남극 대륙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1340억 톤의 빙하가 녹고 있다. 두께 3000m의 얼음이 더 빠르게 녹아내리면 세계 기후는 어떻게 바뀔까?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남극의 환경 가치를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아래쪽에 보시면 남극 크루즈 일정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있는 여행 상품입니다. 어떤 여행사의 누리집에 제시된 11일간의 남극 크루즈 일정표를 정리한 것이다. 한번 봐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경유지를 거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합니다.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에서 우수아이아로 가고요. 우수아이아에서 푸에르토 윌리엄스 칠레로 가고요. 칠레에서 홍곳으로 갑니다. 자, 이 홍곳으로 가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거나 혹은 이제 비행기를 타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겠죠. 드레이크 해협, 그다음에 여기 홍곳, 마젤란 펭귄, 어떤 펭귄, 드레이크 해협, 드레이크 해협의 특징, 사우스 서틀랜드 제도, 킹 조지 섬. 킹 조지 섬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세종 기지가 위치한 곳.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때는 푼타 아레나스에서 산티아고, 다시 이제 경유지를 거쳐서 인천까지 오는 과정인데요. 자, 여기에 있는 주요 조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아르헨티나의 수도입니다. 수도.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를 관통하는 라플라타강 하구에 위치해 있고요. 해발 고도는 한 25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고온다습한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고요. 탱고의 고장이라고도 불리우며 동시에 남아메리카의 파리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남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에스파냐,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거든요. 그만큼 이제 유럽의 색채가 강한데 이곳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유럽인들이 많이 장착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가 거의 온난 수분 기후에 해당한데요. 사람이 딱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남아메리카로 정복을 하고 지배를 하러 들어왔었을 때 사람이 살기 좋은 기후 환경에 유럽 사람들도 정착을 하게 되겠죠. 그때 이제 백인들이 많이 정착을 하면서 자기들 위주로 이제 건물들을 만든 거죠.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혹은 느낀 대로. 그러다 보니까 남아메리카의 파리라는 이런 별명까지도 붙었다라고 하고요. 다음에 우수아이아는요, 남극의 관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헨티나 최남단에 있는 주도이고요. 그다음에 대륙에서 가장 남쪽 끝에 위치해 있어서 세상의 끝이라고도 불린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너무 멀어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는 않다라고도 하고요. 다음 비글 해협. 이제 비글 해협 같은 경우에는 왜 비글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 아까 진화론을 이야기했었던 찰스 다윈 있잖아요. 그 다윈이 타고 다녔던 배 이름이 비글호라고 합니다. 그 비글호에서 이 비글이라는 단어를 땄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좁은 바다이기 때문에 물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 하나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홍곳 같은 경우에는 칠레령 혼섬 남쪽 끝에 있는 곳이라는 거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돌출된 부분을 곳이라고 합니다. 돌출된 부분을 곳이라고 하고요.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자면 그냥 말로만 할게요. 영국인 드레이크가 이곳에 도달을 했고요. 1578년에 도착을 했고요. 1616년에 네덜란드 쇼텐이 이곳을 처음 통과해서 그의 고향인 조이델해 서안의 호른에서 연유하여 혼곳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그냥 홍곳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젤란 펭귄 유명한 탐험가이죠. 마젤란 세계 일주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에서 이제 땄는데 요 아이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내용이 많아요. 몸길이 67cm, 눈썹에서 머리 몇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바닷가 절벽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지어 살고 알을 품는 기간 28일 막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거 일일이 설명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한 번씩은 그냥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종기지 나와 있고요. 푼타 아레나스, 산티아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씩은 찾아보면서 이 지역에서의 볼거리들 혹은 역사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 번씩 찾아보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이제 세계 유산 여행 그리고 남극 여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큰 중단원 보존 가치가 높은 자연지리 여행지에서 첫 번째 내용이었던 소내용이었던 지구촌 자연 보존 여행이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은 보존과 개발 갈등 속의 여행지 변화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74쪽으로 어디를 넘어가게 되느냐? 우리나라의 자연지리 여행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까지는 전 세계의 다양한 여행지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은 동떨어진 내용들이 많았는데 이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걸 가지고 산, 그 다음에 하천, 그리고 해안, 그리고 섬,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익숙한 지형 혹은 몇몇 친구들에게서는 가본 지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하기 편할 것 같고요.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럼 역시나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주는 시간 갖고요. 혹은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이야기하는 시간을 쌍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